이제부터 이제 펀드에 대해서 좀 얘기를 드릴게요. 혜정 씨 펀드 해보신 적 있으세요? 그럼 해보고 싶은 생각이 있어요? 만약 펀드를 가입을 한다라고 하면 어디서 가입을 하실 생각이었어요? 증권사? 진짜로? 대다수의 사람들이 어디 가서 가입을 할 것 같아요, 펀드를? 은행 가서 가입을 해요. 은행은 사실 대출회사거든요? 예적금을 바탕으로 높은 고금리의 대출을 주고 거기서 마진을 남기기 위한 게 은행인데 2008년도에 자본시장법이 통합이 되면서 은행에서도 예적금 상품 그리고 대출 상품만 이제 판매를 하는 게 아니라 증권사의 이제 투자 상품 혹은 보험사의 보험 상품들도 은행에서 다 판매가 가능하게 됐어요. 근데 똑같이 금융회사라고 하면은 보험사, 증권사, 은행이 있는데 보험사도 문이 이렇게 활짝 열려 있고요. 증권사도 문이 활짝 열려 있어요. 근데 혜정씨 은행 가는 거 마음 불편해요? 편하죠? 그 증권사도 똑같이 문이 활짝 열려 있어가지고 똑같이 가가지고 에어컨 바람 쐬고 그냥 음료수 한 잔 얻어 먹고 그냥 나가도 되거든요? 마음 편하세요? 보험사도 마찬가지예요. 마음 편하세요? 그쵸? 그러니까 사람들이 원칙적으로는 증권사에서 판매를 하는 투자 상품을 가입을 해야 하는데 대다수의 사람들이 접근하기 용이한 그리고 마음이 편한 은행에서 보통 많이들 가입을 하시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관리를 못 받아요. 투자 상품은 본인이 직접 관리를 하거나 혹은 그것 판매를 했던 그 담당자한테 관리를 받아야지만 수익이 나는 구조의 상품인데 은행원들이 금융상품을 가입을 시키고 관리해 주는 거 본 적 있으세요? 그렇죠. 그 은행의 예적금이라고 하면은 그래도 금리에 굴러가다 보니까 딱히 관리받지 않는다 하더라도 정해져 있는 시간만 지키면은 약속된 이제 이자를 받으니까 상관이 없었지만 투자 상품 같은 경우에는 관리를 받지 못한다라고 하면은 오히려 역으로 마이너스가 날 수도 있는데 대다수 사람들이 그렇게 은행에서 가입을 한다. 주식은 하나의 기업에다가 투자를 하는 게 주식인 거고 펀드는 주식이 뭉쳐 있는 게 펀드다라고 얘기를 드렸을 거예요. 자, 만약에 예를 들어 혜정 씨가 지금까지 투자를 하지 않았어. 근데 이제 투자를 하고 싶어. 만약에 주식을 사고 싶어. 어느 회사 걸 사고 싶어요? 뭐 일반적으로 다들 투자를 시작한다라고 하면은 가장 안정적이고 가장 유명한 삼성전자의 주식을 사고 싶다라고 하죠. 근데 삼성전자 지금 한 주에 얼마인지 아세요? 한 6만 원 정도 해요. 응답하라 1988 본 적 있어요? 응팔에서 덕선이 아버지는 은행원이었고 그때 당시에 박보검의 아버지가 금은방이었잖아요. 거기서 투자를 해야 하지 않을까요? 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그때 당시 1988, 1988년도에 삼성전자 한 주에 얼마였을 것 같으세요? 한 주에 대략 2만 원 정도 했어요. 지금은 25년도죠. 지금 한 주에 얼마라고 얘기 드렸어요? 대략 6만 원이라고 얘기를 드렸죠? 그러면은 30년이 넘는 시간 동안 고작 2만 원에서 6만 원까지 온 걸까? 아니에요. 삼성전자가 정확한 날짜가 기억이 안 나는데 액면 분할을 했어요. 자, 2017년도로 그냥 가정을 해볼게요. 2만 원짜리가 한 주에 250만 원이 된 거예요. 자, 그럼 30년 동안 몇 배가 올라간 거예요? 200배가 넘게 올라간 거죠. 혜정 씨가 삼성전자 한 주에 250만 원이야. 그러면은 나는 투자를 처음 시작한 사람이니까 삼성전자 사고 싶어 라고 하면은 혜정 씨 한 주에 250만 원짜리 삼성전자 살 수 있어요? 못 사죠. 왜냐면은 그때 당시 혜정 씨의 월급은 얼마였어요? 200만 원 월급 받아가지고 저축할 돈도 있지만 우리 생활비도 써야 되잖아. 그러면은 사실상 한 3달 동안 모아야지만 삼성전자 한 주를 살 수 있는 거야. 그러니까 사람들이 삼성전자를 사고 싶지만 투자를 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액면 분할한 거예요. 액면 분할은 어떻게? 50분의 1로. 시가총액은 주식수 곱하기 주식의 가격이거든요. 그러면은 액면 분할로 가격을 50분의 1로 했다는 거를 250만 원짜리 주식을 한 주에 얼마로 바꾼 거예요? 5만 원으로 바꾼 거죠. 그러면은 시가총액이 유지가 되려면은 당연히 가격이 50분의 1로 줄었으면은 내가 가지고 있는 주식 수량은 어떻게 돼요? 곱하기 50배가 늘어난 거예요. 그러면 시가총액 자체는 그대로 동일하게 돼버리죠. 그렇게 액면 분할한 그 5만 원짜리가 다시 6만 원이 된 거예요. 그러면은 액면 분할 전 가격으로 환산을 하게 되면 지금의 삼성전자 주가는 한 주에 300만 원짜리인 거야. 그러면은 그때 시점부터 지금까지 얼마가 오른 거예요? 어마어마하게 올랐네, 어마어마하게. 그러면은 이게 올랐다가 중요한 게 아니라 펀드 같은 경우에는 주식이 여러 개 뭉쳐 있는 게 펀드라고 했는데 삼성전자는 액면 분할 전 가격으로 환산을 하게 되면 한 주에 250, 300인데 이거를 우리가 개인들이 투자를 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이야 액면 분할을 했으니까 투자를 할 수 있었지만 액면 분할 전에는 내가 투자를 하고 싶어도 사실상 엄두가 나지 않았었죠. 그렇기 때문에
삼성전자가 들어 있었던 펀드들을 그렇게 많이 가입을 하는 거예요. 삼성전자 펀드 들어본 적 있어요? 안 들어봤죠. 왜냐면 삼성전자는 회사가 하나잖아. 근데 펀드는 주식이 여러 개가 뭉쳐있는 게 펀드라고 했잖아요. 그러면은 삼성전자 펀드가 아니라 삼성그룹주 펀드 있죠. 삼성전자, 삼성화재, 삼성생명, 삼성 SDS, SDI 등등등의 많은 삼성그룹에 속해 있는 회사들의 주식의 평균치에 대한 수익률을 환산시키는 게 삼성그룹주 펀드인 건데, 만약에 혜정씨가 펀드를 가입을 한다라고 하면은 한 달에 얼마씩 납입을 하고 싶어요? 10만원? 한 주에 250만원 300이라고 했는데 삼성전자가 들어가 있는 그 펀드를 내가 10만원을 납입을 하겠대 라고 하면은, 아니 한 주에 200만원 300만원짜리 펀드를 삼성전자가 들어있는 그 펀드를 한 달에 10만원을 납입을 하면은 그게 투자가 돼요? 돼요. 왜 되냐면은 전자가 속해 있는 삼성그룹주 펀드는 나만 가입해요. 대한민국에 있는 그 펀드를 가입하고 싶어하는 모든 사람들이 가입을 하죠. 나는 10만원을 투자를 하지만 그 펀드에다가 누군가는 20만원, 30만원, 50만원을 투자를 하겠죠. 그러면은 그 펀드에 그 달에 총 얼마가 들어갈까? 어마어마하게 들어가죠. 그렇게 해서 들어가 있는 그 돈에 대한 내용을 투자 기금을 형성을 하는 다음에 그 돈이 분배가 돼서 투자가 되는 거예요. 자, 예를 들어 삼성그룹주 펀드에 혜정 씨는 10만원, 누군가는 50만원, 누군가는 500만원 등등등 해가지고 한 달에 500억씩 들어간다고 가정합시다. 매달. 그러면은 그 투입된 돈이 삼성전자, 삼성 SDS, 삼성화재, 삼성생명 등등에 투자가 되는 거예요. 거기에서 어떤 놈은 올라가고 어떤 놈은 떨어지고 어떤 놈은 횡보하고 하겠죠. 여기에서 이 주가들이 상계 처리가 되는 거예요. 전체적인 수익률이 그래서 올라갔다라고 하면은 올라간 만큼 그거를 투자한 사람들이 다시 배분을 받는, 투자한 금액만큼 배분을 받는 게 펀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삼성전자 얘기가 나와서 말인데, 우리 네이버 금융에 들어가게 되면은 코스피 코스닥이 시가총액 1등부터 쭉 순위가 나열되어 있어요. 그럼 당연히 대한민국의 시가총액 1등 기업은 어디? 삼성전자겠죠. 그럼 삼성전자는 한국 회사일까 외국 회사일까? 우리나라 회사죠. 근데 아이러니하게도 그 회사의 주인은 누굴 것 같으세요? 외국인들의 지분율이 더 높아요. 이건희 회장이 돌아가시기 전에 가지고 있었던 본인의 삼성전자 지분율이 몇 %였는지 아세요 혹시? 13%. 그렇게 날고 기는 이건희 회장이 돌아가시기 전에 가지고 있었던 삼성전자의 자기 개인 지분이 13%밖에 안 됐어요. 근데 지금 현재 시점에서 삼성전자에 대한 외국인들의 지분율은 50%가 넘어가요. 합산이. 그러면은 이거는 삼성전자는 우리나라 기업인가? 외국 기업인가? 라고 하는데, 안타깝지만 삼성그룹주 포함해서 1988, 그 과거에 우리가 못 살았던 그 시점부터 해가지고 대한민국은 경제가 엄청나게 발전을 했죠. 그 경제가 엄청나게 발전을 했다라는 거는 그 기업에 속해 있던 기업들이 성장을 했기 때문에 국가 경제 자체가 발전을 한 건데, 그 기업들 때문에 대한민국 국민들은 먹고 살 수는 있었어요. 근로소득을 벌었으니까. 하지만 그 기업들 덕분에 부자가 됐던 사람들은 전부 다 외국인들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보시면은 삼성그룹주 펀드 안에는 당연히 여러 가지 삼성의 기업 그룹 안에 있는 기업들이 속해가지고 펀드에 있는데, 제가 예시표로 예전에 이제 삼성그룹 펀드의 자산운용 보고서를 가졌어요. 투자는 누구 손위에서 굴려야 된다? 내 손위에서. 누구 생각대로 굴러가야 된다? 내 생각대로. 저는 개인적으로 투자에 대한 강의 자체를 주식펀드 변액을 잡았지만,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 펀드를 하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내용을 알려드리는 이유는, 펀드는 어느 회사가 만들까? 자산운용회사가 만들어요. 대한민국의 자산운용회사가 엄청나게 많거든요. 그러면은 그 자산운용사별로 또 삼성그룹주 펀드라는 펀드들을 만들겠죠. 하나의 자산운용사에서 하나의 삼성그룹주 펀드만 만드는 게 아니라 여러 개의 또 삼성그룹주 펀드를 만들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대한민국에 판매가 되고 있는 지금 삼성그룹주 펀드는 엄청나게 많겠죠. 그럼 거기 안에서 어떻게 하면 과연 그래도 관리가 잘 되고 있는, 운용이 잘 되고 있는 펀드를 찾을 수 있을까? 그 포인트로 좀 제가 알려드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펀드 하나에 주식이 일반적으로 몇 개가 들어와 있을 것 같으세요? 대략 10개의 종목 정도 돼요. 근데 10개의 종목이 투자가 된다는 거는 10개 안에서 어떤 놈은 올라가고 어떤 놈은 떨어지고 한다고 했죠. 그러면은 이 펀드를 운용하는 사람이 이제 펀드 매니저인데, 펀드 매니저가 어떤 사람이고 그 사람이 어떻게 운용을 하고 있는지까지도 생각을 하고 판단을 하셔야 돼요. 펀드 매니저, 지금 현재 본인이 펀드 운용 중인 펀드가 20개다라고 했어요.
근데 성과 보수가 있는 펀드는 하나밖에 없네요. 근데 펀드 하나당 주로 들어가 있는 건 10개이지만 여기에서 떨어지는 놈을 계속 가져갈 수는 없잖아요. 교체 투입을 해야 되잖아. 그래서 예비 종목이 보통 40개가 묶여 있어요. 펀드 하나에 묶여 있는 주식 종목의 숫자는 대략 50개가 되네. 그럼 예를 들어 김유철 씨 같은 경우에는 자기가 운영하고 있는 게 펀드가 20개래. 하나당 50개씩 주식에 묶여가 있대. 그러면 이 사람은 혼자서 몇 개의 종목을 봐야 되는 거예요? 50 곱하기 20, 1000개. 아니 사람이 아침 9시 반 땅 돼가지고 장이 열려요. 그리고 3시 반 장이 끝나요. 그러면은 그 시간 동안 혼자서 1000개의 종목을 보는 게 가능해요? 불가능하죠. 그러니까 본인이 관심이 없는 펀드들은 보지 않아요. 주식들은. 그러면은 본인이 관심 있게 운용을 하고 보고 하는 펀드만 성과보수가 뛰어나게 발생을 해버리는 거죠. 혜정 씨가 만약에 은행에 가가지고 펀드를 가입을 해. 그러면은 총 저 사람 김효찬 씨가 20개를 운용한대. 20개 중에 1개만 수익이 난대. 그럼 나머지 이 1개에 걸릴 확률이 높아요? 아니면 19개 걸릴 확률이 높아요? 당연하죠. 아니 주변에 한번 확인들을 해보세요. 은행에서 펀드 가입했던 사람 치고는 수익이 났던 사람의 숫자의 확률이 얼마나 높은지. 그 중에는 수익이 났던 사람도 있어요. 그 사람들은 운용을 잘 받고 관리를 잘 받아서가 아니라 솔직히 말하면 마켓 타이밍이 운이 좋게 잘 맞아 떨어진 거야 그냥. 그 외에는 대다수가 수익이 날 수가 없는 게 은행에서 판매가 되고 있는 펀드의 구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은 결국엔 하나당 50개의 종목이 들어가 있는데 내가 펀드를 통해서 돈을 굴린다라고 했을 때 그래도 1개에 걸릴 수 있는 구조는 알아야지만 내가 그것들을 선택을 할 수 있겠죠. 첫 번째는 내가 펀드를 하는 목적이 어떤 목적을 가지고 하느냐부터가 중요해요. 혜정 씨는 투자를 한다라고 하면 삼성전자를 투자를 하고 싶은데 삼성전자가 너무 비싸니까 삼성전자가 속해 있는 삼성그룹주 펀드를 한다라고 했어요. 근데 삼성그룹 안에서 삼성전자를 제외한 나머지는 다 마음에 안 들어. 그래서 별로 하고 싶지 않은데 내가 여건이 안 돼가지고 삼성전자를 직접 투자를 할 수가 없으니까 어쩔 수 없이 삼성전자가 들어있는 펀드를 한 거예요. 그러면은 요 주로 들어가 있는 10개의 종목 안에 삼성전자가 당연히 들어가 있을 거고 나머지 삼성그룹 기업들이 들어가 있을 거예요. 그러면은 10개의 탑10 종목 안에서 삼성전자의 투자 비중이 가장 높은 펀드를 선택하는 건 하나의 방법일 수가 있고요. 두 번째는 어떤 금융상품을 가입을 한다 하더라도 수수료 안 내는 상품이 있어요? 없어요. 그러면 수수료가 낮으면 낮을수록 나한테 이득이겠네. 그것 또한 하나의 선택지가 될 수 있고요. 세 번째는 하나의 자산운용사에서 삼성그룹주 펀드를 5개를 만들었다고 가정을 할게요. 그러면은 이 5개의 펀드는 각각 운용이 되고 있을 건데 자금 운용 금액의 사이즈가 또 다 달라요. 혜정 씨가 나랑 돈을 걸고서 카드 게임을 하는 거야. 판돈 얼마 가져올래요? 저는 1000만 원 들고 올게요. 그래서 그 게임이 끝났을 때 그 모든 돈을 가지고 가는 사람이 누구일 것 같으세요? 판돈 큰 사람. 근데 만약에 혜정 씨가 타짜야. 그럼 내가 잃을 수도 있겠죠. 근데 만약에 일반적인 상황이다라고 하면은 무조건 자금이 크게 가지고 온 사람이 다 나가요. 마찬가지예요. 펀드 운용도 10억짜리가 있고 100억짜리가 있고 300억, 500억, 3천억, 5천억까지 있는데 5천억짜리 펀드와 300억짜리 펀드가 있어요. 그러면은 어떤 게 더 안정적일 것 같아요? 그렇죠. 왜냐면은 경제는 상승과 하락 반복을 하면서 계속 흘러간다 그랬잖아. 그러면은 만약에 예를 들어 5천억을 가지고 운용을 하는 펀드다라고 하면은 이렇게 떨어졌을 때 여유자금이 많으니까 공격적으로 운용이 가능하겠죠. 그리고 수익이 난다 하더라도 더 큰 금액의 수익이 나버리겠죠. 왜? 수익률은 동일하지만 내가 투자되고 있는 그 원금 자체가 크면 클수록 수익금은 크게 발생하는 게 투자인 거니까. 그러면은 바꿔서 얘기를 하면은 운용 금액이 작은 펀드들은 당연히 올랐을 때 수익금도 작겠지만 떨어졌을 때 그 리스크조차도 다 때려맞는 거야. 추가적으로 공격적으로 운용할 수 있는 돈 자체가 없어. 그러면은 당연히 수익률은 시간이 흘러가지고 우상향으로 올라간다 하더라도 그 수익률의 크기는 당연히 떨어질 수밖에 없겠죠. 그렇기 때문에 운용 금액이 얼마나 크고 작냐의 차이도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제일 중요한 내용은 뭐냐면은 BM 지수를 확인을 해야 돼. BM 지수는 뭐냐면은 벤치마크 지수라고 보면 돼요. 기준이 되는 선이 있을 거예요. 그 기준이 되는 선은 대한민국의 삼성그룹주 펀드가 예를 들어 30개가 있다고 칩시다. 그러면은 그 모든 30개의 펀드들의 주가, 펀드 가격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펀드 가격을 다 합쳐. 그리고 나누기 30을 해. 라고 하면은 기준이 되는 가격이 나오겠죠. 그 30개의 펀드는 표준 편차 안에 들어와서 이 기준선보다 위에서 놀고 있는 펀드들이 있을 거고 이 기준선보다 밑에서 놀고 있는 펀드들이 있겠죠. 그러면은 이 기준선보다 즉 벤치마크 지수보다 위에서 놀고 있는 펀드들이
아까 얘기했던 20개 중에 1개의 펀드에 들어갈 확률이 높다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이러한 지수들에 대한 지표들은 자산운용보고서를 보게 되면 다 내용이 나와 있기 때문에 꼭 내가 어떠한 금융상품을 가입하기 전에 자산운용보고서 내용을 확인을 하고 나한테 맞는 내 성향과 내가 투자를 하고자 하는 목적 방향성에 맞는 상품이 맞는지부터 확인을 하신 다음에 선택을 하시는 게 펀드 수익이 잘 나는 구조의 상품을 선택할 수 있다.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들은 다 액티브 펀드예요. 액티브 펀드는 주식이 여러 개 뭉쳐서 공격적으로 운용을, 투자의 기간 자체가 짧게 운용할 수 있는 펀드들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제가 많은 기준을 바탕으로 꼭 혜정 씨한테 얘기를 해주고 싶은 펀드는 이거예요. 30년 뒤에는 투자 안 할 거예요. 30년 뒤에 몇 살인데? 은퇴했네? 또 누군가는 이럴 수 있잖아. 은퇴한 이후에 난 이런 거 아무것도 신경 쓰고 싶지 않다. 나는 그냥 자연으로 되돌아가서 그냥 생각 없이 그냥 스트레스 안 받고 살고 싶다라고 하죠. 근데 어쨌든 내가 도시에 살던 아니면 자연에 살던 생활비는 필요하잖아. 근데 은퇴라는 거는 벌고 싶어도 벌 수 없을 때가 은퇴한 이유인데, 그러면은 나 대신 누군가 그걸 운영을 해줘야 될 거 아니야. 그걸 누구한테 운영을 맡길 거냐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사람한테 맡겼죠. 펀드 매니저. 근데 이제는 AI 많이 핫해졌죠. 챗GPT부터 해서 많이 똑똑해졌어요. 인공지능이. 로보 어드바이저라고 해서 AI한테 맡기는 펀드가 생겼어요. 그게 2018년도부터 아마 생겼을 거예요. 4차 산업혁명이 들어오면서 AI에 대한 이제 비중이 상당히 높아지고 지금 현재 시점에서도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그게 기술이 발전되고 있다고 있네요. 그러면은 로보 어드바이저, 즉 AI가 관리해주는 펀드의 수익률 지금 좋을 것 같아요? 안 좋을 것 같아요? 좋을 것 같아요. 아직은 사람에 대한 수익률을 따라가지 못해요. 투자는 사람의 심리에 따라 움직일 수밖에 없는데, 아무리 생각을 해도 상식적으로 움직이지 않는 행동들을 하는 사람들이 있죠. 지금의 미국의 대통령처럼. 지금 트럼프 대통령은 일반적으로 경제를 흐름 파악을 하고 예측을 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상식적이지 않은 행동들을 해요. 근데 그거를 말로만 내뱉는 게 아니라 실행까지 옮겨. 그러니까 그 속도를, 변화를 사람이 못 따라가요. 그리고 심지어 사람은 공포를 쉽게 느낄 수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안정적으로 손절을 치거나 아니면 수익을 내가지고 수익 실현을 하거나 이것들에 대해서 정말 계산적으로 냉정하게 판단을 해야 되는데, 그거를 판단하지 못하는 때도 발생을 해요. 근데 AI 같은 경우에는 감정이 있어요? 없죠. 기준가를 설정을 해놓으면은 그것에 맞춰서 운용하는 게 AI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AI가 수익률이 더 높아 보이겠지만 아직 AI가 나온 지 얼마 안 됐어요. 경제는 우리 1년 360일 굴러가죠. 그리고 1년 단위, 5년, 10년, 30년까지 크게 사이클이 굴러가는데, 경제의 큰 사이클에 대한 흐름 자체를 아직 AI가 입력값이 주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AI가, 로보 어드바이저가 운용을 하는 그 펀드를 시점부터 해서 지금까지라고 하면 기껏 해봐야 누적된 데이터는 이제 한 7, 8년 정도밖에 안 된 거예요. 그러면은 7, 8년치의 누적된 데이터를 바탕으로 지금까지 흘러왔던 모든 경제를 판단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오판 값이 더 많다라는 거예요. 혜정 씨한테 제가 몇 년 뒤에라고 했어요? 30년 뒤에 은퇴했을 때라고 했죠. AI 로보 어드바이저가 나온 지부터 벌써 몇 년이 된 거예요? 30년, 40년이 된 거죠. 그러면은 모든 경제 사이클을 AI가 다 습득을 했고 그 데이터 값을 바탕으로 예측 판단을 한다라고 하면은 당연히 수익률은 안정적으로 고수익이 나올 수밖에 없겠죠.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내가 실질적으로 투자 공부를 해가지고 재테크 공부를 해서 직접 운용을 한다라고 하면 사실 제일 좋겠지만, 만약에 난 그게 다 싫어라고 하면은 우리가 은퇴했을 때면은 AI한테 돈을 맡겨놔도 안정적으로 잘 굴러가지 않을까 싶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